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문학 이론은요, 바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문학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시를 보면 어느 정도 주제라던가 어조라던가 이런 게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 시상은요, 말 그대로 시에서 떠오르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일종의 어떤 전개되는 방식을 가지는데요. 문학은 각각 고유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에도 서사가 있듯이 시에서도 잘 나오는 시상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파악하면 시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던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선택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택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요,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에서 시간을 얘기하자면 우선 하루의 시간이 있겠죠. 그날 화자가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화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을 겪고 낮을 겪고 밤을 겪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잘 나오는 거죠. 계절의 흐름입니다. 이 계절도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입니다. 이 계절의 흐름은 정말 잘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뭐를 찾아라? 시어를 찾아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을 볼 때요, 봄에서 여름 이 이행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에서 또는 가을, 가을에서 겨울, 또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부정적인 시대 현실에서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진짜 잘 나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여기 있는 건 다 잘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루의 시간, 계절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의 유형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시간에 관련된 시어를 찾는 겁니다. 특히 시어 자체도 있지만 어떤 거? 부사어. 예를 들어 지금이라던가, 이거 현재 얘기하겠죠. 내일이라던가 어제라던가 옛날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부사어라던가 어떤 명사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무엇도 같이 파악하면 좋겠어요? 정서도 같이 파악을 해야죠. 왜냐면 보통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 어떤 대상이라던가 화자가 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면 만물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화자가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던가 정서라던가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흐름의 전개 방식의 이 종류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까 봤듯이 시간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개 방식이 순행적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반대예요. 역순행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소설에서 나오는 시간의 흐름의 방법이랑 보는 게 똑같습니다. 순행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역행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행적이라는 거는요, 과거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역순행적은요, 이걸 거슬러야 돼요. 지금은 분명 현재였는데 어디로 간다? 과거로 간다. 지금 미래였는데 과거로 갔다가 다시 뭐 현재로 간다. 이런 게 바로 역순행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정하게 가면 순행,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마구 뒤섞이면 역순행. 이거는 뭐랑 똑같다? 소설이라던가 희곡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서사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사 장르에서 나오는 그 개념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다 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문학 이론을 보면 알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이론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봐도 실제 작품에 적용을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 이론을 보면 이 이론들이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요, 계속 중학교 때부터 반복되는 그런 아주 쉬운 개념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학이 점점 어려워지나 라고 생각하면 그런 문학 작품의 범위와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같은 개념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학 이론을 배우면 그것과 관련된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시인 백석의 여승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승은요, 1936년에 시집 사슴이라는 데 실렸고요. 백석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시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냈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나가 화자죠. 이 화자가 뭘 보고 있냐면요, 이 여승이라는 시적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나와가지고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냐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쓸쓸한 얼굴이 뭐와 같이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이라고 직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옛날과 비교되는 현재의 내가 뭐를 보고 있어요? 여승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같이 늙었다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화자는 원래부터 누구를, 여승을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게 원래 사았다죠. 그래서 과거형 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부터는 뭐가 돼요? 현재에서 어디로 돼요? 과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다? 역순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는요, 사면, 사연도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보면은 현재가 바로 1연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가 2부터 사연이에요. 이렇게 역순행적인 구성을 취하게 되면요, 현재 어떤 모습을 제시하면 독자들이 당연히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과거를 들려주니까 지금 이런 연유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안타까움의 감정의 폭이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이 훨씬 입체적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비교해 드릴 작품이 바로 정지용의 인동차입니다. 전 정지용 인동차 보면 예전에 수능 공부했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인동차 자체를 보면 이 정지용은 모더니즘 작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잘 머릿속에 처음에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연에 보면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삼긴 물이 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연 자체 표현도요. 엄청나게 감각적인 겁니다. 이 노주인이라는 늙은 집주인의 장벽이라는 게 여기 장을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신체. 거기에 무시로, 수시로 인동삼긴물이 뭐냐면요. 인동차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목이 인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현은요. 이 노인이 인동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장벽에 인동삼긴물이 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객전도가 된 거죠. 사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먹는다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장벽에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표현의 그런 새로움, 이런 게 바로 또 시의 그런 미학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언을 보면요.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붉고라는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주인이 지금 인동차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방 안에 뭐냐면은 자작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로 같은 거를 지금 피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는 한번 불이 꺼졌다가 이제 도로 피었다는 거는 다시 장작이 지금 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시간의 흐름일까 아닐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사면 보세요. 구석에 그늘지어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여기 이제 방 안에 뭐가 있냐면 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무가 이렇게 막 순이 나가지고 파릇파릇해.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어. 백석의 여승에서는 이렇게 1연과 2연 사연이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 전개가. 근데 여기는 보면은 1연 같은 경우는 노인이 차를 마시는 거, 2연 같은 경우는 모닥불이 피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3연은 물을 얘기하고 있고 4연은 흙냄새라던가 풍설소리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5연은요 책력이 뭐냐면 달력이거든요. 달력이 없이 삼다이 하이아타로고 지금 이렇게 경관이 묘사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시간의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연부터 5연까지 순차적으로 시간 흐름이라던가 또는 역순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부분적인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불이 꺼졌다가 다시 장작이 피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짧은 시차지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지용의 인동차를 보니까 시간의 흐름은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작품만 비교해 볼게요. 유치원의 이제 춘신이라는 시인데요. 이제 조금 시를 보는 눈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춘신인데 이게 봄춘에 믿을 신자입니다. 여기서 춘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봄이니까 계절적인 어감이 나타나고 시간적인 배경도 함께 알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요. 이 춘신이라는 시는 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이 이제 1947년에 생명에서에 실린 작품입니다. 근데 유치원 자체가 공부를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굉장히 시어가 의지적이고 상징적이고 약간 관념적이고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이 춘신 같은 작품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보기 드문 그런 서정성이 드러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우선 보면은 꽃동인 양 창 앞에 한 그루 피어오른 살굽고 연분홍 그늘가지 새로 적은 맷새 하나 찾아 무심히 놀다 가다니 라고 돼 있는데 우선 이 시를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 할게요. 살구꽃 연분홍 그늘. 자, 살구꽃 연분홍 그늘인데 중요한 건 여기 살구꽃이라는 시어죠. 자, 살구꽃은 언제 피냐면 봄에 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봄이라는 무엇? 계절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봄이 되니까 누가? 조그만 맷새,
새 한 마리가 봄이 와가지고 이렇게 날아와서 놀고 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절의 변화라는 그런 것이 확연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연도 봄길이라는 시어를 찾을 수 있죠. 김종길 시인의 대표작은 이제 성탄제가 있죠. 성탄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시고요. 저는 이 김종길의 저녁해를 보고 나도 경부선 급행 열차를 타고 뭔가 홀로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묘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아름다워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 열차를 타고 있었다. 열차가 수원을 지날 무렵 서호에 반사된 현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나는 골든 델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의 눈먼 벌레가 되었다.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잎이 진 잡목숲도 인가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 속이었다.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왜 떠나고 싶었는지 좀 전달이 되나요? 사실 이 시는 뭔가 분석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 같아요. 왜냐면 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막 저도 같이 황금빛에 타고 있는 그런 어떤 한 마리 벌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만 지금 공감하고 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김종길의 저녁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어디 나왔을까요? 네, 바로 1연의 일행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이 시어의 배열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몇 년인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해라는 건 연 단위죠. 그 다음에 늦가을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분기의 단위죠. 계절.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루, 날, 그 다음에 오후는 오전, 오후에서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시간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볼 때 시인이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우리는 그냥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읽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배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의 범위의 이런 폭을 줄이려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저녁이기 때문에 이 오후의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유치원의 춘신 가와 나는 김종길의 저녁해를 두고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 오답이죠. 왜? 여기서는요.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이 부분은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공부할 때도 계절감이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시에서 같은 시간의 흐름이라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상전개에서 시간의 흐름 머릿속에 잘 들어오셨나요?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